저는 오늘 청소년 국가 정신건강지표 개발 및 확인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과제는 사실은 질병관리본부의 영역과제였던 국가건강조사 정신건강영역 설문 개발의 일환이었습니다. 영역과제에서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지표와 또한 그 성인의 정신건강지표에서 좀 더 보완되어야 될 점들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 그런 과제였고, 그 일환으로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청소년 정신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우리나라 청소년 정신장애의 현황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우울증도 그 수준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는 10세 이상의 청소년층에서 지금 이 정신질환 관련 진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데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또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자해 관련 상담 건수가 굉장히 익스포넨셜하게 어떻게 보면 증가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제 이런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잘 몰랐던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문제되는 그런 정신건강 관련 상황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전에 아동, 청소년 ADHD 환자의 증가 추세가 있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고요. 특히 초등학생에서는 13%, 고등학생의 7%다라고 이제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우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기존의 청소년 정신 지표들도 꾸준히 조사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주로는 지역 사회 내 빈도가 높은 스트레스, 우울, 수면, 자살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에 따르면 이제 이게 2018년도에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온라인 조사에서 지금 수행된 영역들이고요. 보시다시피 스트레스, 우울, 수면, 자살, 인터넷 중독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하게 또 접하고 있는 그런 지역 사회 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그래서 그 청소년 정신건강 영역 조사 항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평상시 스트레스 인지 항목이 있고, 이것은 이제 청소년반이 아니라 사실은 성인에서의 그런 건강 영역을 측정할 때도 상당히 많이 쓰였던 항목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피로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수면에 관한 항목들이 이어지고 있고, 슬픔, 절망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PHQ-9의 첫 번째 문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 생각, 계획, 시도에 대해서도 이것은 이제 국민건강영역조사와 함께 청소년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조사가 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도 인터넷 이용 여부 및 시간을 조사하는 등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 국내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 방금 조사된 정신 지표들을 이렇게 지금 저는 이제 지역사회 건강조사나 이제 그런 추이와 다시 비교를 했을 때 청소년에서도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우울감 경험률도 굉장히 점점 낮아지는 추세로 보고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러면은 이 결과를 가지고 청소년 정신 건강이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회적 변화가 있고 또한 국외 연구 동향에 따라서 대두되는 정신건강 영역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집단에서의 비율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기존 지표와 또한 어떤 새로운 영역이 도입이 됐을 때 그에 대한 관련성을 파악하고 취약 집단을 규명해 나갈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서 만약에 조사를 해왔다면 신규 지표로 ADHD를 같이 조사를 해보는 것들, 혹은 이제 자가 통제나 자기 효능감을 새로 조사를 할 때 이거는 기존의 라이프스타일의 그런 지표였던 음주나 흡연 혹은 성행태 등을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많은 인구, 사실은 파퓰레이션 레벨에서의 멘탈 헬스를 측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제 소규모에서 측정한 굉장히 자세한 수준의 멘탈 헬스의 측정은 안 되겠지만, 하지만 어떤 의미를 갖기 위한 그런 그 보건 지표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WHO에서 제시한 보건 지표의 조건을 한번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수량화 작업, 즉 퀀티피케이션을 위해서 의미를 갖기 위한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항목을 WHO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항목들을 검토를 해봤을 때 저희들은 대규모 인구 집단, 즉 대규모 청소년 인구 집단에서 또한 그 보건 지표, 정신건강 지표를 개발을 한다면 이때는 중요한 것들이 먼저 availability, 즉 복잡하지 않게 자료를 획득할 것, 또한 acceptance, 지표가 폭넓게 받아들여지며 해석하는 방법에 의문이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 이제 주목을 하였고요. 특히 우리나라만의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도 비교를 가능한 그런 지표들, 즉 많이 쓰였던 지표들을 위주로 그 정신건강 지표를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진한 그런 단계들입니다. 청소년 정신건강의 지표를 사실은 개발이 아니고 기존에 쓰였던 많은 도구들 중에서 가장 적절한 도구를 선택해서 이것을 대규모 다시 청소년 건강 조사에 활용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8가지의 그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첫 번째 단계는 기존의 정신건강 지표를 일단은 리뷰를 하고 지금까지 쓰여진 지표들의 그런 타당도 혹은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논문에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내외 문헌 고찰 및 추이 분석을 통해서 과연 어떤 그 기존 또 조사 더 있으면서 그 지표들이 국내 번역이 되어 있고 또한 타당도 조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과정을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기초 조사 자료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 중에서 측정이 되어야 될 목록, 특히 청소년에 관해서 측정이 꼭 되어야 될 항목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일단은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해외에서 새로 개발되는 지표 중에서 우리 사회에 도입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를 정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예비 지표 후보군을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뒤에 있는 이제 이해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신뢰도 조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실제로 파일럿 그 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 지표들을 제한되게 선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비 지표 후보군 선정에서는 설문이 필요한 영역을 먼저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설문이 필요한 영역에 측정할 수 있는 대안적 도구들 를 파악을 하면서 그 도구들이 타당도, 신뢰도, 국내 번역 혹은 국내 타당도 조사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제 진행을 한 건데, 타당도와 신뢰도 조사 전에 시험할 지표, 즉 지금 국내에서 번역된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 지표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런 지표들, 그런 정신건강 지표에 대해서 표현이 적절한가, 특히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게 표현이 적절한 것인지를 이제 확인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 다음 지금 5번이라고 쓰여져 있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즉 이해도 조사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지표를 쓸 때 그냥 우리 청소년들이 다 이해하겠거니 하면서 사실은 기존에 개발된 지표들을 그대로 갖다가 쓰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과연 정말로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인 청소년들이 이해를 했을 때 제대로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는 전문가가 헬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에게 그 지표들을 이제 검토를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을 하면서 또한 실측 이해도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실제로 지금 그 청소년 건강 조사의 대상이 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측으로 그 지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아서 어떤 형태로 청소년들에게 제공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6번에 있는 지역사회 신뢰도 조사입니다. 이것은 이 지표가 정말 안정적으로 같은 엔티티를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특히 테스트, 리테스트 기법으로 리피티드로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을 이제 측정을 했는데 그 각각의 측정 사이에는 2주 간격의 텀을 두고 다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300명을 맞추기 위해서 처음에 베이스라인은 600명을 뽑아서 진행을 하는 그런 방식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문 회의를 통해서 그동안의 신뢰도 조사, 이해도 조사, 그다음에 그 지표 타당도라든지 신뢰도가 이미 조사되는 영역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자문 회의를 통한 종합적 재현을 도출을 하여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최종 반영 지표를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전문가 될 파일을 통해서 전문가들에게 최근 중요도를 갖는 정신건강 측정 영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근데 조사 결과 지금 보시면 그림에서와 같이 뭐 ADHD 뭐 아니면 자해 이런 것들도 있는 반면에 회복 탄력성, 자기 효능감, 자가 통제 혹은 주관적 행복으로 정신병리에서부터 긍정 심리를 아우르는 굉장히 많은 다빈도 현상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후보 정신건강 영역에 대한 도구를 일단은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제 찾아서 각각의 도구에 대한 또 조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후보 정신건강 영역별 도구별 문헌 고찰의 예시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영역이 비자살성 자해를 우리가 만약 측정을 해야 된다면 이때 쓰여진 설문 도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뭐 SHBQ라든지 아니면 ISAS 등 굉장히 많은 설문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모두 다 조사를 하고 사실은 이 조사를 할 때는 언제 이 조사 도구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고려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조사 방법 및 문항수를 모두 확인을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조사는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입니다. 이는 온라인으로 조사가 되고요. 또한 그 학생들이 교실에 모여서 한 교실에 모여서 이제 이거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방향에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사 방법과 문항수를 최대한 맞출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또한 그 각 설문 도구가 국내 번역 및 타당화가 되어 있는지, 또한 신뢰도는 국외에서 잰 신뢰도는 어떻고 국내에서 잰 신뢰도는 어떤지에 대해서 모두 조사를 하였고, 또한 타당도에 대해서도 각각의 그것을 보고한 그런 문헌들을 모두 찾아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제 인용 논문 수를 저희는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이유는 이제 저희가 도입할 이 지표는 물론 청소년 정신건강 행태 자체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요인들과 같이 요인 분석, 그 연관성 분석 이제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해야 되고, 또한 이것이 이제 그 논문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술적으로 얼마나 쓰였는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인용 논문 수까지 모두 같이 조사를 하여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뭐 비자살성 자해라든지 자가통제 같은 부분들, 그리고 자기 효능감, 회복 탄력성, 뭐 청소년 외연화 문제 등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해당하는 가능한 모든 지표를 조사하여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다시 자문위원들을 초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자문위원들은 지금 보여드리는 표 뒤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과, 그리고 소아정신과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정신건강이나 심리측정 도구를 전공을 하시는 분들, 직업성 질환을 전공으로 하시는 분들, 지역사회 연구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방면의 그 전문가들을 모아서 지금 그 저희가 조사한 지표들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점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앞에 있는 이 그림이 저희가 실제로 배포한 그런 자료입니다. 각각의 이제 일단 그 앞에 그 기본 자료들에 대한 그 사실 팩트 시트를 드리고 각각의 지표에 대해서 availability, acceptance, 그다음에 validity에 대해서 몇 점을 각각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표기를 하도록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총합상 중요도가 높은 정신건강 영역에는 비자살성 자해와 자기 효능감이 추천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비자살성 자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비자살성 자해는 최근에 이런 임상이나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문제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non-suicidal이란 말과 같이 이제 이게 자살의 의도를 갖지 않고 자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학문적으로 연구된 바로는 이게 그대로 자살 시도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국내 번역 및 타당화가 진행된 측정 지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굉장히 강하게 이제 이 비자살성 자해를 파일럿 테스트로 넘기고 싶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특히 청소년 온라인 행태 조사는 교육부와도 같이 이제 진행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선상에서 이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그 학부모들이 이제 반발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여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사실 낮다고 생각을 해서 아쉽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그 생략이 되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 이해도 조사 이제 사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이해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실측 이해도 조사를 했고요. 보시다시피 전문가 자문 통해서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들어가는데 이때는 질적 연구 전문가와 양적 연구 전문가가 모두 붙어서 실제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했습니다. 세 그룹으로 실시하였고요. 이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이고 서울에 있는 강북 지역에 있는 중학교 1학년 대상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이 지역이 굉장히 그 백그라운드 파퓰레이션의 다이버시티가 굉장히 크다고 저희가 그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을 선택해서 다양한 그런 소셜 이코노미 스테이투스를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성별에 따른 그룹 다이내믹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로 에이프라이얼하게 그 남학생 8명, 여학생 8명, 그다음에 남녀 각각 4명씩 섞어서 이런 그룹을 형성을 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해도 조사를 보시면은 지금 그 두 번째 이제 그 항목에 보시면 사실은 저희 가장 크게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바로 IRB의 승인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IRB 위원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제로 정신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학생들이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자살이나 자해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게 돼서 오히려 이 학생들이 위해를 끼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걸 디펜스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위험이 있는 학생들한테는 너가 지금 자살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우울증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훨씬 더 프로텍티브하다라는 자마에 실린 그런 논문을 이제 근거로 해서 저희가 좀 디펜스를 하였고요. 또한 그 중간에 이제 이런 애드버스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각각의 그룹 세 그룹에 각각 그 의사를 배치를 해서 만약에 어떤 반응이 있으면 바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제 키 퀘스천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1년 혹은 그 이전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기 위해 자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예도 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예도 조사 전에 일단 학생들은 각각의 그룹에 앉아서 그 정신 건강 설문지를 다 이렇게 그 작성을 하고 그걸 다 걷어가고 그 다음에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서 물어보는 식으로 이해도 조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해도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이 취약계층입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도 위해가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공통 사항으로 이제 그 연구진들이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한다라고 하는 공통 사항을 모두 같이 숙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이해도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해도 조사 실측 이해도 조사는 2번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사 전반에 걸쳐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설문지에서 지시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데 다만 그 성별에 따라서 약간씩의 이해 정도가 달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그 친구들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예도 조사의 문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재단 이 지역사회 신뢰도 조사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패널을 이용을 하였고요. 1차 조사 600명, 2차 조사 300명을 통해서 같은 사람을 리피티드로 하는 식으로 했고 연령이나 성별이나 지역을 고르게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조사 결과 보시면은 사실은 성별에 따라서 또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학생 그 KGSE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푸어한데 여학생 같은 경우에도 괜찮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CD 리스크 10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푸어했는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억셉터블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앞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신뢰도 조사가 2020년 1월부터 2월 사이 즉 코로나가 터지기에 직전과 직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해석을 할 때 특히 앵자이어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뢰도가 낮게 나왔는데요. 이게 실제로 코로나 이후 앞뒤로 앵자이어티 레벨이 바뀌어서 혹시 이렇게 다르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는 사실은 굉장히 또 많은 그런 지표들에서는 억셉터블한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출된 결과를 토대로 지표 선정 회의를 개최했고요. 보시다시피 자문위원들 더 많게 이제 초청을 해서 우선순위와 그다음에 기타 의견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지금 보시다시피 UCLA 론리니스 스케일 6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GAD7, 즉 앵자이어티 지표가 굉장히 높은 추천 순위를 받았고, 그다음에 SHS도 저희는 이제 추천할 수 있는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포스터가 이제 그 전예진 선생이 한 포스터가 있고 P67번에 있습니다. 혹시 자세한 사항을 좀 더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포스터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선재 교수님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도구 개발 과정을 문헌을 좀 검토해서 어떤 도구들이 사용됐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연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논문에서 번역을 하면서 이 번역에 문제가 있는지 혹은 이해도 조사를 해서 학생들이 이해를 하는데 문항이 잘못된 건 없는지, 그다음에 국문학자 검수를 또 진행을 했고 신뢰도 검사를 통해서 이 문항이 신뢰성이 있는 건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하나는 이 문항에서 이때까지 부정적인 그런 정신역학의 결과 아웃컴을 계속 측정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긍정심리 도구를 좀 삽입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영역, 외로움과 불안에 대한 척도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정신역학 세션은 토론이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만 세 분의 발표를 듣고 진행하는 것이라서 각각 발표마다 저희가 조금 질문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재 교수님, 혹시 제가 조금 더 질문을 하나 해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사실 그 새로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키 데이터에 대한 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예방의학에서는 정신역학에 대한 분야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어찌 보면은 이 정신역학에서 측정하는 아웃컴들이 되게 좀 낯설고 우리 영역이 아니었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정선생 교수님 연구를 통해서 저희 예방의학이 정신역학으로서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아웃컴들의 1단계 연구를 어떻게 보면은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예방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를 측정하는 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인데요. 이번에 연구를 하시면서 이 도구 개발에서 문제점, 새로 느낀 점 이런 것들이 어떤 점이 있었는지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 또 감사드립니다. 이면우 교수님 이렇게 소개를 또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정신역학을 공부할 수 있었던 건 처음에 이면우 교수님께 찾아가서 이제 그런 그 말씀을 듣고 또 많이 배워서 이걸 진행을 했고요. 이번 그 연구도 이면우 교수님께 제가 또 많이 자문 구해서 이제 시행을 해서 가능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특히 이제 이거 학술적으로 그냥 먼저 본다면 특히 정신역학의 논문을 작성을 할 때 우리는 도구를 그냥 쓰고 이 도구 썼다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트레이닝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어떤 도구를 썼으면 그 도구가 어떤 파퓰레이션에서 어떤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진다라고 하는 도구에 대한 밸리디티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뭐 압력학이나 아니면 심혈관 질환에서는 이미 이제 진단이 딱 끝나서 더 이상 그 진단이 바뀔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영역을 하셔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신역학을 한다면 정말 그 분명히 그 많은 부분들은 도구를 통해서 이제 측정이 됐을 거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용할 때는 이 신뢰도와 타당도가 그뭐 어떤 파퓰레이션에서 다르다라는 것을 어떤 파퓰레이션에서 어떻다라고 보고되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언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내에 만약에 도구가 처음에 들어오면 그 국내 도구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해서 그 논문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외국에서 아무리 팬시한 그런 도구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우리 파퓰레이션에서의 그런 성능, 그 어떻게 보면 밸리디티하고 릴라이빌리티인데요. 그게 파악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해석을 굉장히 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성인을 대상으로 하면은 당연히 뭐 PHQ-9이나 GAD-7이나 이제 많이 쓰는 그런 도구들은 잘 타당화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이 도구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청소년들에게 이해도 조사를 했을 때 청소년들이 100% 그거를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 모습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쓰는 이 도구 자체가 정말로 타겟으로 하는 그 연령대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것 같고요. 그 연령대에 맞는 언어인지 그 도구가에 대한 확인은 한 번씩은 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해도 조사가 되게 좀 인상적으로 보였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도구 중에 새로운 영역으로 외로움이라는 도구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요새 이제 자녀 수가 외동아들, 외동 이렇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로움이라는 지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하나 코멘트 또 해줄 수 있겠나요? 네,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지금 최근에 아마 그 국내 번역이 된 책도 있고요. 지금 미국 CDC 국장이 아마 뭐 외로움은 질병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정확한 뭐 그 타이틀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외로움에 대한 에피데미올로지를 좀 더 정리한 책이 또 발간이 됐습니다. 국내 번역이 돼서 발간된 지가 됐는데 2018년도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책 자체가 사실은 이제 론리니스 에피데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리고 론리니스가 그렇게 이제 유행을 했던 건 미국의 이제 뭐 UK 뭐 버스 코호트라든지 이제 이런 데서 계속 결과가 론리니스 그러니까 다른 정신 지표들 말고 그러니까 우울증 뭐 아니면은 앵자이티 이런 정신 지표 말고 론리니스가 모탈리티를 가장 잘 반영을 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 이후에 굉장히 좀 성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구분을 하고 싶은 게 로리니스는 굉장히 주관적인 자기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외롭다라고 느끼는 거고, 그러니까 고독과 고립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이 실제로 이제 정말로 그 소셜 네트워크가 적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측정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더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이런 론리니스와 그다음에 그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그런 솔리튜드가 과연 또 얼마나 이제 그 향후에 정신 건강 및 신체 건강에 미친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